이순신이 속한 이씨 가문은 고려 4대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어 조선시대까지 번성하였다. 5대 손인 이변은 중앙행정기관장, 홍문군관의 장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의 증조부인 이건은 무신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은 조광조가 주창한 지치주의에 반대하는 이른바 소장파에 동조하였고 기타. 결과적으로 그는 반역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도는 고위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이 태어날 무렵에는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어머니 변씨 덕분에 위대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 조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양육에 엄격했고 규율과 교육을 강조하여 이순신이 리더십과 사명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이이신, 이효신, 이우신 등 세 형이 있었는데 모두 고대 중국의 왕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강한 효심과 전통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주었고 이는 이순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적 소질도 뛰어났고 시에도 소질이 있었다. 이순신의 강인한 정의감은 때때로 상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조롱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그의 용감함과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용기를 불어넣는 능력은 그를 한국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의 동정심 많은 성격은 또한 할머니를 돌보고 사촌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순신 선생의 본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였으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출생지인 서울 권천동에서 보냈다. 그의 소꿉 친구이자 이웃인 유성룡은 그의 저서 징비록에서 어릴 때부터 이순신의 위대함을 묘사했다. 요컨대 이순신은 어머니의 엄격한 양육과 타고난 재능 덕분에 가문의 쇠퇴를 극복하고 위대한 군사 지도자가 된 한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의 정의감, 용기, 연민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순신은 용모가 수려하고 의지가 강하여 남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 그는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전쟁 게임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뜻을 거스르면 화살로 쏘아 어른들이 그의 문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쏘기에 능해졌고 입대까지 시도했지만 아쉽게 입시 때 말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를 다쳐 실격 처리됐다. 그러나 그는 계속 무술을 익혀 4년 후인 1576년에 마침내 권지훈 훈련소에 무관이 되었다. 이후 한경도 동구비 보장교, 바포투수 군사령관, 군원 보장교, 훈련소육군장 등을 역임했다. 1586년 사복 시주부가 되었지만 그의 행적은 순탄치 않았다. 이순신은 조산 오만호와 녹도등 정관을 지내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병사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고 그 후 병력이 부족한 후족의 침략을 받았다. 이 씨는 사건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가혹한 형벌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계급과 권한이 없는 최초의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해서 미래의 기회를 위해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1591년 전라도 수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에 맞서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천재성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그는 국가적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순신의 삶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를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은 1559년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미성년 정부관리의 아들이었고 군화 특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업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학업에서 빠르게 뛰어났습니다. 14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었다. 이순신의 군사 경력은 1576년 해적으로부터 한국의 서해안을 지키는 수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1587년 전라도 수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왜구를 막는 임무를 맡았다. 1592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자 이순신은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그는 일본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한국을 정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군대를 모아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전략적 천재로 유명했으며 여러 주요 전투에서 일본 해군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승리 중 하나는 1597년에 일어난 명량해전이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의 함대 13척은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순신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군 생활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총탄에 맞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한 명으로 기억되며 그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군사 경력 외에도 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유명했으며 일본과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북선을 비롯한 여러 무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순신은 한국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일어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과 전투에서의 용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칭송받고 있으며 그는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정 넷째 날 군함 24척, 협선 15척, 포좌 46척으로 구성된 85척의 함대가 출항했다. 이틀 뒤에는 겨우 3척의 전함과 2척의 협선으로 구성된 경상우수사 옹균의 적함대와 조우했다. 그러나 그들은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합동 함대를 편성해야 했다. 7일째 되는 날 오포해역을 지날 때 정찰선으로부터 적함대가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당시 오포에는 30척이 넘는 적함이 정박해 있었다. 일본 침략자들은 한국 해군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육지를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재빨리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전투에서 26척의 일본 선박이 파괴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전투는 오포해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였다. 전투 이튿날 척진포에 정박해 있던 일본 선박 13척을 불태웠다. 병력을 증원하고 배를 수리한 이순신 장군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일본 본함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천과 곤양에 일본 선박 10여 척이 진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선제 공격을 하기로 했다. 5월 29일 거북선을 필두로 23척의 함대가 여수항을 출항하였다. 노량에 도착하자 3척의 전함을 이끌고 있던 원균은 이순신의 기함에 올라 적의 진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한국 수군은 일본군이 대부분 상륙하고 일본 선박 12척이 일렬로 정박해 있는 사천으로 돌진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 수군을 함정해 받들여 해상에서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그 결과 일본 선박 12척이 파괴되고 많은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나대형과 같은 무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순신 자신도 소총에 맞아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최초로 배치된 거북선의 위력은 널리 인정받았다. 6월 2일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당포에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갔다. 일본 해군 장교 가메이와 후루시마가 이끄는 9척의 대형 일본 선박과 12척의 중소형 선박이 정박됐습니다. 일본 수군은 요새 주변에서 약탈을 하던 한국 수군을 보고 총격을 가했으나 거북선이 이끄는
한국 수군의 맹렬한 공격에 패하고 후루시마는 전사했다. 탕포의 전 이튿날 이순신의 함대는 가짜 정박지인 창신도를 떠났다. 일본 수군이 거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항 명령을 내렸다. 출항을 앞둔 시점에 이옥기 지역군 사령관이 25척의 함대를 이끌고 도착했는데 이는 반가운 추가였다. 5일 오전 51척의 전선함대와 중소형 선박 수십 척으로 구성된 합동선단이 거제도를 향해 출항했다. 그들은 당항포로 피신한 일본 선박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순신과 이옥기의 합동함대는 즉시 항로를 바꾸어 당항포로 향했다. 당항포 내만에는 일본 해군의 대형선 9척, 중형선 4척, 소형선 13척이 정박해 있었다. 일본 수군은 한국 수군의 매복을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가했다. 한국 전선은 거북선이 이끄는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패배했고 모든 배를 잃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해전에서 일본 함대의 대형 36척, 중형 24척, 소형 13척을 격파하는 괄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의 전략은 일본 함대를 얕은 바다로 유인하고 더 작고 조종하기 쉬운 배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하깃진 항날개를 사용하여 기와 그의 함대는 대부분의 일본 선박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이는 계속해서 함대를 이끌고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 선박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조선 수군은 서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일본군이 장악한 부산항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순신의 전략적 탁월함과 흔들림 없는 통솔력은 조선군 최고위인 충무공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9월 1일 아침 이순신은 모른 데를 지나 대대포를 마주하던 중 전령도 지금의 영도에 도착하여 적의 대함대를 만났다. 적을 보자 그들은 즉시 도망쳤다. 이순신은 함대에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했고 가까스로 그들의 배를 격침시켰다. 일본 함대는 약 500척의 배로 구성되어 상기숙의 동해안을 따라 정박해 있었다. 이순신의 지휘관들은 중무장한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군대를 진격시켰다. 이순신이 직접 깃발을 들고 돌격을 이끌었다. 이순신을 앞세운 한국 수군은 편대를 이끌고 있던 일본 대형 선박 4척을 기습했다. 일본 선박은 불타고 승무원은 사망했습니다. 470여 척에 달하는 나머지 일본 함대는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인해 정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배와 요새에 있던 일본군은 한국 해군에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계속 전진하여 약 100척의 일본 선박을 침몰시켰다. 밤이 되자 이순신은 육지로 진격하여 더 이상 병력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함대를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한국 해군은 존경받는 사령관 정은을 포함하여 약 30명을 잃는 등 양측 모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였습니다. 이듬해 명나라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순신은 계속해서 한국 수군을 이끌고 함대를 죽도와 장문포로 이동시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해안을 따라 진격하려는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이순신의 통솔력과 전술은 이 전투와 일본 침략군과의 전쟁 내내 한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 해군 총사령관인 삼도수군 통제사로 승진하여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남아있다. 16세기 후반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 맞서 어려운 전쟁을 겪었다. 유명한 명량해전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이순신 장군은 군사훈련 강화, 국방비 증액, 피난민의 생계 보장 등을 통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의 대화가 결렬되고 침략한 일본군이 한국으로 돌아와 제2차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요새에 갇히면서도 반격할 기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시라는 스파이에게 배신당했고 일본군에게
가토 제독의 도의 계획을 알리고 그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순신에게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명령에 따랐지만 이미 한국에 도착한 가토 장군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일부 관리들도 이순신 장군의 동료인 유성룡 장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유 장군의 권유를 빌미로 이순신 장군은 명령 불복종과 임무지연으로 누명을 씌웠다. 그 결과 강등되고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던 부하 원균으로 대체됐다. 이러한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원균 제독이 전사하는 처참한 해전으로 이어지고 한국 수군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결국 자신의 직위로 돌아와 한국 해군을 여러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고 한국의 가장 위대한 군사 영웅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유산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마지막까지 이순신밖에 장악할 사람이 없다. 한산도를 잃으면 전라도도 못 지킨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상황 판단이 미흡했던 선조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순신을 잡으라는 명령만 내렸다. 당시 이순신은 가덕도 앞바다에서 최전선을 이끌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즉시 한산도로 본진으로 돌아가 병력을 편성하고 원균에게 자리를 옮겼다. 당시 한산도에는 군수품을 제외한 9,914개, 화약 6.29kg, 포탄 4.7kg가 있었다. 이때 영남지방을 순찰하던 도처찰사 이원익은 이순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수군 때문이다. 이순신 대신 원균을 보내면 안 된다 옹알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서울로 호송되자 각계 인사들이 모여들며 우리 구세주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미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문에서 한 달 넘게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차 신문 이후 건강이 악화됐지만 의정정탁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에 추가 신문에서 벗어나 도원수 권율 휘하의 2급 사령관으로 복무하게 됐다. 남해안으로 향하던 중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겪을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먼저 죽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잠시 애도를 하고 상을 마치고 슬픔을 딛고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그해 7월 조선 수군의 원균 장군은 적의 함정에 빠져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애써 만들어온 무적의 함대가 거의 전멸할 뻔했다. 국가의 군사력은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우리는 수군만 믿었는데 이제 모든 희망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원균의 보고를 받은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왕과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순신 장군의 복직을 주장한 사람은 병무부 장관 이흥복뿐이었다. 조정을 속이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등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적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다시 한번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20명의 병사와 12척의 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굴하지 않고 바다에서 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강한 승리의식으로 군대를 집결시켰고 8월 15일 133척의 적선의 약한 전력으로 13척 혹은 12척의 함대를 이끌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함대는 31척의 적함을 침몰시킬 수 있었고 이는 한국 해군의 해군력과 사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명량에서 승리한 이순신은 목포 복화도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듬해 2월 보금도로 옮겼다. 그는 군인을 모집하고 농지를 개간하여 젓갈을 팔아 수입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난민이 그 지역으로 돌아왔고 군대의 주도는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순신의 개인적 지도력은 해군력의 빠른 회복과 한국의 해상 지배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으로 혼란에 빠진 수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순신은 즉시 훈련과 규율을 개선하고
해군의 화력을 강화하는 등 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한국 해군은 막강한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13척의 함대로 일본 함대 133척과 맞붙었다. 이순신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일본 배 31척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순신의 다음 주요 전투는 1598년 노량해전이었다. 일본군은 퇴각 중이었고 탈출을 위해 500척의 함대를 모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추격했고 주저하는 중국 제독 천린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에 함대는 많은 일본 선박을 침몰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이는 일본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순은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병사들이 계속 싸우도록 독려했다. 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전투가 승리한 후에야 이순신의 사망 소식이 퍼졌습니다. 뛰어난 해군 사령관이자 한국 역사의 영웅으로서의 이순신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충성심, 모범적인 성품, 뛰어난 리더십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용기와 전략적 탁월함으로 그는 조국을 패배로부터 구했고 한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진율인 수군사령관은 이순신 장군을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재주가 있어 그의 공적이 태양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고 칭송했다. 이순신이 세상을 떠나자 진유리는 비탄에 잠긴 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공식 사적 선조실록에도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 이순신은 나라에 충성하고 일생을 바쳐 봉사했다. 조정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그의 손실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보는 이충무공과 이순신 장군 추모비에서 공인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성인이다. 신의 신비는 오직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다. 즉 공인은 성인이자 위대한 장군이다. 천관우는 국사 재발견에서 이순신 장군은 거의 완벽한 개인이었다. 그래서 성자이자 영웅이라 불린다고 말했다. 이순신은 생전에는 몸을 바쳐 나라를 구했고 죽은 뒤에는 혼신을 다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일깨웠다. 이순신을 연구한 해군 사학자가 발라드 제독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신은 넓은 전략적 안목과 비범한 해상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굴의 공격력으로 항상 불굴의 지휘 원칙을 보였다. 그가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거의 승리가 확실했다. 이순신의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은 결코 맹목적인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 중에 세게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승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넬슨과 같은 주의를 공유했다. 영국인으로서 항상 넬슨의 자질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고 전사한 동방의 위대한 수군 사령관임에 틀림없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있지만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이론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 시조 등 다수의 명작을 남긴 유능한 문필가로 전투 중에 지은 시는 그의 조국에 대한 충절을 표현한 걸작으로 꼽힌다. 이순신의 사망 소식이 궁중에 전해지자 선조는 신하들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병력의 공로로 그를 1등 공신으로 추대하였다. 1793년 정조 때 덕풍공으로 사후에 봉해졌다. 그의 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에 있으며 왕이 친히 비석과 충신문이라는 문을 세웠다. 충무 충렬사, 여수 충민사, 아산 현충사 등 여러 사찰에 모셔져 있는데 현충사가 가장 크다. 현충사는 1707년 숙종 때 지역 주민들이 이순신을 모신 사당을 청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명패와 함께 현충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에 맞서 싸운 한국의 뛰어난 수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당을 정개축하고 새로운 전시관을 짓고 난중 일기 등 이순신의 유품과 유물을 전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순신의 생애와 주요 전투를 그린 십경도 전시된다. 이순신의 시호는 충무이다. 그의 전기인 이순신실록과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같은 저서가 그에 대해 쓰여졌다. 그의 업적과 영웅심은 영화 명량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요컨대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수군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필가이자 한국사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한 그의 공헌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